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으로 와서 사실은 잘 몰라서 그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식사 전에 우리 목사님 교수님께서도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저보고 교회 하느님을 믿으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사실은 너무 신앙이 얕아가지고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그마한 그 탈북자가 하는 탈북민이 하는 교회에 가끔씩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종말을 시키겠느냐, 망하게 하겠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에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제 가결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 자리는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은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 종북주사파들이 주동자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저도 과거에 난파공작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내 종북주사파를 양산하는데 제가 일정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사죄를 하면서 또 대신에 그걸 보답을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실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연만 제 얘기만 조금 하고 갔는데 제가 돌아가서 교수님과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주신 책을 보면서 이 단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특히 북한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북한을 이제 민주화하는 그런 정말 애국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이 단체에는 제가 또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제 능력이 되는 한 와서 북한의 실상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북한을 잘 알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도리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또다시 왔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에스더 기도 운동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교수님, 목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대로 북한에서 난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공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난파 간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청와대 기습 사건 김신조 목사님도 계셨지만 저는 김신조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무장을 하고 청와대를 습격하러 내려왔었지만 저도 당연히 여기 남한에 침투할 때는 총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일하는 목적 자체, 임무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18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서 난파공작원으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로 치면 3학년 1학기만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 다니고 있을 때 북한 노동당에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보통 지방에 그 시골에 살다가 평양에 가면 노동당에서 데리고 가면 좋은 데 가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김부자 경호하는 데 가는 줄 알고 저도 너무나도 좋아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김부자 옆에 가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평양까지 갔는데, 평양에다 데려다 놓고 그때야 비로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꽤 했습니다. 꽤 했고, 그런데 운동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친은 노동당 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간급 정도의 그런 그 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뭐 어렵지 않게 살았고 공부도 꽤 했는데, 그래서 저를 1년 동안 검증을 합니다. 1년 동안 매달 불러서 신체 검사하고 부를 때마다 면담하고 별걸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저를 평양에다 불러 올려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왜 완주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신유에 의해서 남조선 혁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눈앞이 새까맸습니다. 야, 이젠 죽었구나.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대남 하면 다 죽는 거로 압니다. 그리고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으로 압니다. 저는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어린 학생이었고, 그리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겁도 났고, 그렇지만 그 노동당에서는 제가 거기서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면 제 등 뒤에 빨간 줄이 갑니다. 저는 평생 북한에서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인간 구실을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갖고 있는 신분증을 다 회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가명을 지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은 본명은 쓰지 말고 가명을 써.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해. 남조선 혁명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훈련도 받고. 근데 1년 동안 면담을 하러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필기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면담하면서 구두 시험을 다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생활기록부 다 까가지고 저 10년 동안 성적을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시험을 안 봐도 제 이 학력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라.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차에다 좋은 벤츠에다 태워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학교 들어가는구나. 학교 이름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타고 들어가는데 시골 총구석 정말 산골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대학이 산골에 있나? 들어가니까 이제 본관 앞에다 차를 세우고 교무과 직원한테 저를 인수인계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4년 후에 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무과 직원을 따라갔더니 창고에 가서 하나씩 던져줘요. 배낭, 군복, 신발, 양말, 발사계, 모자 다 하나로 안고 갔더니 내무반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2개월 동안 신병훈련을 합니다. 평양의 2월달, 3월달은 엄청 춥습니다. 눈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거기서 보복전진하고 별짓거리다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철저한 세뇌교육, 사상교육, 동시에 이 특수부대에서 하는 훈련들은 다 시킵니다. 저건 그래야 사는 줄 알고 평범한 아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제가 뭐 1등은 못했습니다만 꼴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4년 후에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강적들이라고 하는 TV조선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뭘 했냐면은 젓가락 던지는 시범을 보였어요. 지금도 저는 뭐 젓가락 던지면 몇 명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젓가락은 뭐 사실은 사람이 죽기까지는 안 하는데 정말 식칼 같은 거 던지면 무섭습니다. 도끼도 던지고 뭐 야전삽 던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젓가락도 한 줌 쥐고 던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한 줌 쥐고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들어가요. 그게. 그 정도로. 사격은 뭐 한 발에 그냥 백발백중. 요새 뭐 뭡니까 TV 거기서 이제 강철 부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저게 무슨 특수부대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사격을 하는데 도대체 몇 발을 쏴가지고 200m도 못 맞춰가지고 조준경으로도 못 맞추더라고요. 저희는 조준경 없이 그냥 맨총으로 200m, 400m까지 맞습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나중에 받으니까 나 어디 가서 죽지는 않겠구나. 어디 가서 맞아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85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고도의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훈련이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북한 말을 안 하죠. 대한민국의 이 서울의 말을 서울 사람한테 8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용산 후암동 사람인데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8개월 동안 배우고 평양에 가면 터널 지하에다가 나만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촬영 세트장처럼 거기 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 안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커피숍 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납치되거나 월북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납북자인 줄을. 제가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수사하는 분이 앨범을 이만큼 두꺼운 걸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고 여기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있나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펼치다가 이 사람도 압니다. 이 사람도 압니다. 이 사람도 압니다. 찍으니까 이 사람들이 납북자야. 그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납북자 가운데 제가 두 분은 가족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만나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말도 배워야 되죠. 통신 연락을 하려면 무전기 치는 거, 암호 해독하는 거, 이게 사실은 공작원은 제가 공작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정말 한 300정, 400정을 외워가지고 써내야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1990년 5월 달에 대한민국에 침투했습니다. 임무를 받고. 그 당시 임무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거물급 간첩 이선실, 동작구 대방동에 살았습니다. 이선실을 데리고 북한으로 모시고 와라. 그 당시 이선실의 나이가 75세 할머니였습니다. 진짜 업고 갔습니다. 평양까지. 두 번째는 대한민국 내에 간첩망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와서 2개의 간첩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간첩망이 지금 종북주사파 간첩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은 딱히 안 밝혀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0여 명이 검거가 됐던 적이 있고요. 그 중에 여러 명이 수감이 돼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종북주사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다가 1990년 10월 중순에 북한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선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포섭한 한국 사람 하나 또 데리고 강화도를 통해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김일성으로부터 공화국 용칭호를 받았습니다. 공화국 용칭호면 우리 대한민국의 충무무궁훈장 정도의 북한에서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이 훈장을 받으면 이 공화국 영웅 메달 칭호를 받으면 국기훈장 1급이 따라 나오는데 동시에 이거를 받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장차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고 나서 5년 동안 차관 대우, 차관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공작원들은 북한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공작원들한테만은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북한의 공작원이 저 같은 공작원이 몇 명 안 됩니다. 남한에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말과 문화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여기 와서 제 앞마당 돌아다니는 놈들 북한에 20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인원이 이 대한민국 5천만을 상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그 간 다음에는 뭐 이런 어떤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총리급이에요. 그렇게 대우를 받고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공작원은 그냥 여기 와서 사람만 포섭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포섭하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고 선전선동을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교육을 이 김정일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작원은 장관급으로 키워라. 도지사급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양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평양에 있으면서 15년 동안 공작원 생활, 이 교육, 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부터 공작원 전 1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건설판에 나가서 노가다도 해봤고, 청년조직의 책임자도 해보고, 노동당 고위간부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사정을 정말 저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가 약점이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1995년 9월 달에 또 두 번째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93년, 94년도에 1년 동안 노동당 간부를 했는데 그 간부할 때 김일성 죽었습니다. 김일성 사망한 다음에 장례 행사를 뭐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TV로 이 김일성 시신을 싣고 평양시 주요 거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도는 행사를 한 개 우리로 치면 영등포구 아니면 동작구 이렇게 이제 한 개 구의 행사를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1년 동안 노동당 간부를 하면서 북한 체제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거는 그 전까지는 제가 여기 1차 때 한국에 침투했다가 복귀하면서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안 느끼고 갔습니다. 왜? 이건 나쁜 나라다라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북한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이 많고 풍요롭게 잘 살아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대한민국 내가 때려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93년, 4년 요때 노동당 간부를 나가서 1년 평양에 가서 해보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인민의 나라,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김일성, 김정일만 있고 북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사단장쯤만 됐다면 그냥 쿠데타를 해서 쿠데타를 해서 이걸 전복을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공작원이다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나자. 우리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가랬다고. 여기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런데 갈 땐 가더라도 정말 떳떳하게 가자. 일은 일대로 내가 하고 당당하게 내가 나 지금부터는 해외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외에서 공작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돈이나 벌면서 살자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 제가 그 나라가 이민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냐. 김일성, 김정일, 김씨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부정부패, 그 밑에 있는 고위 간부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뇌물, 부정부패, 완전히 저 북한은 썩었습니다. 경제는 다 망가지고 투자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걸 보고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가 93년이니까 전쟁이 끝난 지도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느냐. 저는 15년 동안 목숨 걸고 남조선을 깔아뭉개겠다고 지금 열심히 목숨 걸고 했는데 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놈들은 뭘 헤쳐먹고 살았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5년도에 한국에 침투하라는 또 다른 두 번째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빨리 갔다 와서 내가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침투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임무였습니다.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을 접선해서 데리고 와라. 두 번째는 또 종북 주사파들 포섭해서 간첩망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2개월 동안 살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기 성남 그리고 대전 쪽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씩 이렇게 살면서 성남 살면서 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친구도 있고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그만둔 친구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 겁니다. 스카이 대학 이 대한민국의 제일 최고의 대학의 총학생회장 했던 놈들입니다. 얘네들 다 만나가지고 제가 나 북에서 왔어. 김정일 특명 받고 왔으니까 너희 한번 우리하고 같이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뭐 어떤 친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또 어떤 친구는 너 안기부 뿌락지 아니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양반은 저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진짜 북에서 왔는지 맞는지. 아니 김일성 역사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외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를 시험을 보더라고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영등포 구청입니다. 당산공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6명 7명을 만났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포섭이. 그때는 저 동구권 망했죠. 김일성 죽었죠. 북한 경제난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운동권에 있는 애들이 잔머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북한하고 손잡아봐야 별거 없구나라고 아마 그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섭을 못하고 저기 충남 부여에 있는 정각사를 갔습니다. 절. 거기에 이제 제가 접선해서 데리고 갈 스님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서 뭐 이게 좀 얘기하면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를 가서 이제 접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스님으로 위장한 이 남파 간첩인데 그 양반도 여기 사람이 한국 사람 충청도 충북 사람인데 6.25 때 월북한 사람 간첩 임무 받고 여기 한국에 수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스님으로 위장해서 난파된 게 1980년입니다. 80년에 난파돼 가지고 6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아마 스님 중노릇을 아마 어설프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전향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모르고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현장에 국정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잠복을 하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와당탕 총격전이 붙었습니다. 그때 저도 총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총을 안 쏘고 손 들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먼저 총을 저한테 겨누고 꼼짝 마라 손 들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살 생각이 있었더라면 절대 그 총을 안 꺼냈을 텐데 그때 저는 북한에 있는 내 가족 때문에라도 나는 잡히면 안 된다. 가야 되겠다. 죽을 땐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총을 꺼내가지고 마주 이제 총싸움이 된 겁니다. 총격전을 벌이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산을 하나 넘어가서 도로를 건너가다가 거기서 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 수십 명하고 또 총격전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다리에 총에 맞아서 관통상을 입고 잡혔습니다. 잡히고 나서 2년 동안은 제가 전향도 안 하고 정말 지수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제 가족이 다 수청됐다는 소식을 직접 북한에서 온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지 않아도 북한이 김정은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싫었는데 가족까지 그렇게 다 숙청이 되니까 그리고 공작 지도부의 그 더해서 공작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배신감, 체제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에 이 우리 부모 형제를 다 숙청한, 또 그 국민을 그렇게 탄압하는 그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됐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횟수로 30년째,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간첩 조직과 간첩망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런 애들 재판할 때 가서 제가 증언을, 재판장에 가서 증언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간첩망을 소탕하고 또 감옥에 보내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총에 맞고 살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살게 되면서, 이게 저를 살게 해준 거는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는 종교에 대한 어떤 개념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도 그냥 불현듯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줬나 보다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해왔지만 지금도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살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제가 한계가 있겠다. 대신에 제가 이제 북한을 잘 알고, 그리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부터는 그걸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철저하게 차단된, 폐쇄된 그런 국가입니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믿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나라를 붕괴시키는 일을 한다, 너희들이, 종교인들이. 그래서 다 체포해가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북한 주민이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북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2017년부터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이 한국의 좋은 제품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밥솥이에요. 북한의 쌀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쌀은 새까맣고요. 아마 한 6분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쌀에 돌이 많아서요, 이렇게 바가지로 다 일지 않으면 그냥 우리처럼 저기 뭡니까, 쌀푸대에서 그냥 쌀 퍼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냥 밥솥에다 앉혀갖고 밥 먹으면 이빨 다 부러집니다. 밥을 해놔서 맛이 없고요. 그래서 이 밥솥을 보내주면서, 그리고 여자들 좋아하는 화장품, 그 다음에 샴푸린스, 별게 다 있습니다. 걔네들 달라는 거. 그거 보내주면서 거기에다가 USB, 우리 대한민국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탈북민 몇 명을 구출한다고, 그런 거 몇 개 보낸다고 북한이 망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면서 저희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독립지사들이 누가 시켜서 했겠느냐. 그냥 누가 우리한테 시키는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나이도 웬만큼 한 50, 60 됐으니 죽기 전에 고향이나 한번 가보자. 고향 가려면 저거 무너뜨리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겠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해서 몇 명이 이제 뭉쳐서 이걸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 유튜브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도 있습니다. 평양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다가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저희를 협조하고 있던, 북한에서 협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총살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희가 주면 이 사람들도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먹고도 살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아쉽게도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보십시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북 주사파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막 이러니까 나라가 막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를 전복하는 일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내가 그대로 북한에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히 2017년부터 했습니다. 2017년이 어떤 때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을 때인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졌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희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누가 뭐 시키면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왔는데, 지금도 저희는 사람도 있고 플랜도 다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저희가 북에서 오다 보니까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자금이 확보된다면 저희 조직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이 한 1,700만 명 내지 한 2,00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커피 한 잔 값만 기증을 해주신다면 그게 얼마겠습니까? 커피 한 잔이 3,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피 두 잔 값만 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면 북한 붕괴시키고도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유튜브 김동식의 에스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하냐면, 그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10,000원씩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10만 원도 보내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걸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를 다 하길래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서 경각심을 좀 가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그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 1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뭐 어떤 분에게는 정말 별치 않은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데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돈만큼은 제가 의미 있게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후원을 시작한 지도 후원을 하신 분도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3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적은 돈이라도 나는 그냥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김정은 정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은, 이 김정은 체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종교의 자유, 모든 인민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전 국민의 자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옆집 옆 동네에 가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조상 그 할아버지 묘가 한 30리 밖에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곳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닐 일이 없어요. 다니면 다 신고하고 다녀야 되니까 신고하면 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북한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60이 지났는데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돈이 있으면 제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 뭐 지금은 뭐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이 자금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뭐 내일 당장이라도 저는 북한을 붕괴시키고 정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평양이 원래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아닙니까? 평양에 교회가 2개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 살다 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따라하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하니까 북한에도 종교인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멍청한 놈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빨간 노동당원들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시키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진짜 종교를 믿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을 정말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을 저는 앞으로도 할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부터는 교수님 제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떤 케이스들로 잡아가고 어떤 모양으로 붙잡혀가고 저희들이 잘 알아야 안 붙잡혀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해수욕장에 와서 잡아왔습니다. 해수욕장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안 잡아가고 남자애들만. 걔네들을 왜 잡아갔냐면 그때 사상교육을 시켜서 원래는 다시 난파시키려고 잡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남한에 들어와서 뭐 고아로 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가서 나 행불돼가지고 뭐 어디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서 1년 동안 살다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대학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간첩으로 양성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친구들이 1, 2년 사이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 홍도에서 4명이 납치가 됐어요. 4명이. 홍도에서 77년도에 2명, 78년도에 2명, 여름마다 납치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과 사상교육을 시켜서 남한에 침투시키려고 해봤더니 아이들이 맨날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는 북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자라서 하는 놈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납치해 갔으니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겠습니까? 돌려보내면 저그들이 납치했다는 거 다 온 세계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에다 붙잡아 놓은 거예요. 붙잡아 놓고 대신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걔네들은 죽이지는 않고 이제 한국의 실정을 잘 아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저희 공작원들한테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배우고 교련도 배우고. 교련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가 교련 훈련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뭐 시간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때 국군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 군의 군인들이 입는 군복 입고
한 달 동안 목봉 제소 맨날 하고 기합받고 똑같이 이 남한 군대하고 똑같은 군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난파시키려고 북한이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국내에서 납치를 하고 그게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납치하고 해외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 신상옥 감독, 최은희 씨 배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유인해가지고 홍콩에서 마취 그냥 이렇게 갑자기 순간 마취 시켜가지고 자루에다 그냥 집어넣고 배에다 싣고 가고 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기 우리 뭡니까 저 해수욕 가면은 그 백사장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워놓고 자잖아요 밤에. 그거 그냥 살살살살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둘씩 이제 애들이 보통 친구하고 같이 가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납북자 중에 친했던 사람이 천안 농고 다니는 천안 농고 다니다가 납북된 이름이 뭐였지 이명우 씨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이 호칭이 마 선생이었습니다. 마 씨인 줄 알았어요 제가 성이. 그래서 이제 마 선생 했는데 이름은 뭐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넌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난 천안인데 어떻게 왔냐는 못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작 부서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물어보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친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친구가 홍근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천안 상고를 다녔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같아요. 둘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야 졸업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홍도에 둘이서 놀러 갔다가 그냥 통째로 둘 다 그냥 홀딱 다 납치가 됐죠. 또 평택에 있었던 사람도 김민교하고 최승민이라는 그 두 명인데 평택고등학교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둘도 홍도로 놀러 갔다 또 납치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1977년도 여름에 해수욕을 친구 3명이랑 홍도로 갔었거든요. 해수욕 그때는 홍도 뭐 정말 뭐 옛날 식으로 그런 저를 한번 뵐 뻔했네. 북한에서. 북한에서 뵙고서 계속 남아서 거기서 아마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조를 잘하는 나라, 위조 국가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달러를 미국 100달러짜리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드는 게 북한입니다. 제가 여기 남한에 침투할 때 신분증을 2개 갖고 들어와요. 신분증. 그 신분증이 다 위조 신분증입니다. 그 위조 신분증인데 우리 그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 기재 사항이 있죠. 이렇게 뭐 주소지 있고 옛날에는 본적지도 있고 주소지도 있고 남자들은 군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호주 성명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한국에 사는 사람 거 그대로 그거를 빼다가 그거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사진만 제 거를 찍어서 붙이고요. 뒤에다가 지문만 제 거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빈 주민등록증 용지에다가 그 만드는 위조범들이 저한테 와서 빈 주민등록증 용지 하나 갖고 와서 까만 인주 가지고 와서 뒷면에다가 지문만 딱 찍어 몇 장을 찍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개 만들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또 몇 개를 이제 갖고 가서 그리고 스튜디오에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뭐 막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몇 장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는 끝납니다. 그 마지막에 위조는 위조하는 팀이 전문팀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이 위조를 해서 신분증을 2개를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을 위조한 여권은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를 가봤습니다. 중국 북경 마카오까지 옛날에 그 마카오가 중국에 귀속되기 전에 마카오까지 갔다 왔는데 물론 그 북한 여권을 갖고 갔죠. 공무 여권을 갖고 왔는데 그 여권에 이렇게 기재된 신분사항은 신원 정보는 다 제게 아닙니다. 다 가짜로 만들어 갖고. 근데 그 여권은 진짜예요.
북한이 이제 공작을 위해서는 그냥 제가 이제 북한에서 노동당 간부도 하고 노가다 판에 가서 일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공작원이라고 하고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그 제대군인이라고 그러고 나가고 뭐 이러고 나가는데 그때마다 북한에서 뭘 만들어주냐 신분증을 만들어줘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다 가짜예요. 근데 신분증 자체는 진짜예요. 그 안에 있는 신원정보만 가짜죠. 그거 봐도 그 경찰들이 봐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뭐 3국에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가짜 여권, 그러니까 공작원들은 전부 다 그 가짜 명의로 된 여권을 갖고 다니니까 그게 뭐 외교관 여권이든 뭐든,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북한 여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겠죠. 북한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김현희라고 왜 칼기 사건이 있었죠. 김현희가 마유미라고 하는 일본 여자의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렇게 삼국 간에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못 들어온다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 들어오는 공작원들은 삼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작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 나가서 국적을 세탁을 합니다. 북한 여권을 갖고 나가서 거기서 살면서 또는 뭐 거기 죽은 사람한테 이제 돈 주고 사망 신고 안 하고 그 사람 신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 위조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일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쉬웠던 데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이제 1차적으로 중국 말하자면 공민증을 얻어가지고 어딜 가냐 또 좀 편한 데가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그 다음에 저기 뭐 어디 아랍 쪽 시리아 뭐 이런 데 가서 이 여권을 한번 바꿉니다. 또 국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단국대학교 교수였던 무함마드 깐수. 그 사람이 이름이 원래는 본명이 정수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랍 사람으로 시리아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속이고 들어와서 오죽하면 단국대에서 교수까지 시켰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국적 세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참 말도 안 되게 브라질 국적을 세탁을 해갖고 들어오는 놈도 있었고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잡힌 놈도 있습니다. 정경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국적을 세탁을 해갖고 그 나라 여권을 갖고 들어오지 북한에서 그 여권을 다 위조를 해갖고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지? 주사파들 그게 예. 할 때 포섭할 때. 네, 그 접선할 때 예. 그 종북 주사파들이 왜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예. 그 북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그 종북 주사파들은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0년대 그 중반에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 정권을 반대했던 소위 반독재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공간을 북한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말랑말랑한 대학생들한테 북한이 세뇌 교육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기다가 자료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휴전선으로 북한 간첩이 몰래 배낭에다가 한 배낭 북한 원전을 지고 들어옵니다. 지고 들어와서 대학교 강의실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책상 안에다가 북한 원전 하나씩 다 넣어놓고 나가고 의식화 그
대학생들이 읽는 의식화 자료를 북한에서 다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북한의 저명한 학자들이 논리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럼 북한 학자들은 그 글을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 북한 말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교정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납치되거나 자진월북하거나 한 이 대한민국 출신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 대학을 나온 이 학자들이 그거를 전부 교정을 합니다. 남한 말하고 똑같게. 그래가지고 저 책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다가 삼국을 통해서 들여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평양방송을 통해서 매일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대학생들 주사파들은 그거를 매일 듣고 그걸 그대로 필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봐요. 그래서 주체사상이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때는 반미가 이제 유명했지 않습니까? 반미. 미국을 반대하는 거. 그것도 역시 북한이 광주에서 이제 광주 5.18 사태가 일어나니까 북한이 이제 미국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이 뭐 미국 나쁘다. 뭐 미국 대사관, 미국 문화원 점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82년도에 부산 미국 문화원을 불태웠죠. 방화를 했어요. 저 문부식 김현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방화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북한은 항상 저도 그랬지만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각. 얘네들이 지금 반미 투쟁이 지금 시작이 됐네? 이거 어떻게 할까? 오케이. 방법이 있다. 자, 부산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부산 다음에 어디죠? 광주. 부산 다음에 대구죠. 자, 대구를 그러면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이 간첩을 파견합니다. 2명을. 대구 미문원을 폭발을 시켜버려요. 83년 9월 달에 대구 미문원 폭파 사건. 그 북한이 한 겁니다. 왜? 반미 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85년도에 지금 유명한 저 야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잖아요. 80몇 명이 들어가갖고. 그 명단을 저희는 다 북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뭐 80명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도 한 7, 8명 정도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 공작 지도부에서는 항상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주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너도 미국이 싫지? 너도 이 대한민국 정부 독재 정권이 싫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싫어. 같이 하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바로 북한의 공작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제 조금은 쉽지 않은데 최근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95년도에 왔을 때 제가 만났던 386 요새 지금 잘 나가는 뭐 586인지 뭐 386인지 뭐 이런 애들을 만나가지고 하자니까 다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이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보니까 1심의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 제가 가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걔네들을 보니까 2000년대에 다 포섭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목사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성윤이라고 하는 목사가 간첩이에요. 뭐 사입이겠죠. 그 간첩 사건, 그 다음에 PC방에서 잡혔다고 해서 PC방 간첩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DJ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교류한다고 전부 평양으로 떼거지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다 포섭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북한 놈들은 저 같은 공작원들을 난파 안 시키고 그냥 평양에 앉아서 그냥 갈구리로 돈 긁듯이 앉아서 다 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작을 했습니다. 왜? 그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북한이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고에 그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보면서 아, 요번에는 민주노총이 들어오는데 몇 명이 들어와? 100명이 들어와. 그 중에 선수 빼고 간부 누구야? 누구. 걔네 이번에 포섭해야 되겠다. 뭐 표섭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게 기품주들도 활용하고 평양에 방문할 경우 또 거기서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신이 되면 아이까지 낳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어떠시지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가능성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소위 여기 남한에서 그 남북 회담한다고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으로 갑니다. 가서 뭐 평양에 체류하면서 뭐 김정일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북한에 있는 통전부장도 만나서 예를 들면 뭐 장관급 회담한다 뭐 이런 당국자 회담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이북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북 뭐 시장민 1세나 2세들이 근데 1세들은 안 넘어가죠. 근데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2세들 또는 뭐 1.5세대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6.25 때 이제 부모 따라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삼촌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 형제도 있습니다. 누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코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눈이 있으니까 안 만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몰래 북한에 가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호텔에 2명이 들어갑니까? 다 1명이 들어가잖아요. 밤에 이제 문 따고 들어가서 누나 데리고 들어가서 이게 누구 누나야? 혈육의 그 피 그거를 갖다가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울고불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수령님 말씀 좀 들어라.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제가 한 가지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남한에서 이 뭐죠 그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이게 구명조끼 이 만드는 회사에 이제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월남한 사람이에요. 월남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잘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포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을 이제 꼬셔가지고 유인을 하는데 저 태국에서 이 양반한테 팩스를 보내요. 그게 이제 91년 얘기입니다. 팩스를. 야, 너희 구명조끼 좀 살 텐데, 그, 카탈로그하고 샘플 좀 갖고 와라. 한번 보자. 아니, 이 양반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안 가겠습니까?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그 바이어라고 하는 놈이 나왔겠죠. 나와가지고, 자, 내가 바이어다. 너한테 연락했던. 우리 좀 가자. 호텔로. 갔더니 누가 있나? 자기 형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형이. 붙어잡고 당부를 하고 울고불고 야, 너 나하고 북한하고 일을 안 하면 우리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온전히 못 산다. 뭐 설득 반, 협박 반. 그 사람이 포섭이 됐어요. 포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남한 조선운동 중부지역당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심금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렇게 돼가지고 포섭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첩활동하다 잡혔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특히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은 스파이 양성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깥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 김일성종합대학입니다. 그 정도로 노동당에서 직접 얘네들을 다 선발을 해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4년 동안 밖에 일체 못 나가게 합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지구상에 방학이 없는 대학이 있을까요? 그 대학이 방학이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요. 외박 외출 면회 일치 없습니다. 집에다가 신정 때 편지 한 장 할 수 있습니다. 연하장.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십니까? 나 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나 지금 공부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건 모두 보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은 주소지가 없는 대학입니다. 저희는 갈 때 호적에서 다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국적자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 차단을 시켜서 정말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저는 사실은 그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대한민국에 와서도 거의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는 이 실향민들 탈북민들 저 추석 때 뭐 구정 때마다 저 임진각 가서 북한을 보면서 뭐 울고불고 또는 뭐 제해를 지내고 전 한 번도 임진각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지속되다가 역시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한 50 중반 후반 지나고 한 60 딱 되니까 그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아마 숙청됐으니까 숙청이라는 거는 뭐냐면 최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상. 그러면 뭐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아마 들어가서 금방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요새는 제가 이 집안에 맞입니다. 형제 중에. 그러니까 동생들은 다 뭐 죽지 않았으면 살아있을 텐데 한번 가서 죽기 전에 보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와서 간절하게 최근이라는 게 이제 한 5, 6년 전부터 그래서 그 마음이 동시에 일어서 야 그럼 난 가고 싶은데 뭐 누가 보내주기를 기다리겠냐? 뭐 내 스스로 내 손으로 길을 만들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저랑 좀 뜻이 맞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했고요. 그 땅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땅굴을 롯데타워에 있는 데까지 팠는지는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사땅굴까지 발견이 됐죠. 사땅굴까지 발견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게 뭐 서울까지 왔는지 아니면 뭐 휴전선까지 오다가 멈췄는지는 북한만 알 거지만 사실은 제가 왜 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딱 근거가 정말 명확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이 강원도에 평강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북한 강원도에. 우리 아마 저기 양구 쪽 앞에 같아요. 양구, 기마 그쪽 앞에 평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평강에 어떤 기관이 있었냐면 난파되는 간첩들의 그 본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사리온으로 옮겼어요. 황해북도 사리온으로. 얘네들이 주로 어디를 침투했냐면 중부전선, 동부전선 쪽으로 침투하던 애들이에요. 휴전선으로. 근데 이거를 사리온으로 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가 지금 거기서부터 땅굴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땅굴 때문에 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북한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중에 저쪽 동부전선 쪽에 4땅굴이 있는데 그게 그 땅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라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북한이 4개를 팠는데 4개만 팠겠습니까? 저는 더 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솔직히 저는 뭐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그냥 제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한 지가 딱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오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시작을 했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출신들이 하는 유튜브 내용들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들도 다 작가들이 이제 써가지고 그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뭐 이 영화 같은 거는 뭐 정말 현실하고는 99%가 안 맞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에 대한 북한 내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와전된 것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누구 거는 잘 됐고 누구 거는 못 됐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그분들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버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지금 30년 동안 제가 그 간첩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가가지고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그 판사들이 유죄를 확정하는데 굉장히 그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시죠?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아실 겁니다. 그 두 사건에 제가 증인으로 갔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증언을 했는데 넌 뭐 그 사람들 무섭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별 희한한 훈련 다 받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무섭겠습니까? 그건 무섭지는 않은데 다만 안타까울 뿐이죠. 이 좋은 나라에서 이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저 북한을 노예처럼 사는 저 북한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숭배하고 추종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가서 그 증언 현장에 재판정에 가서도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볼 때 판사가 물어보든 변호사가 물어보든 아니면 피의자들도 요새는 저한테 잘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탈북민 중에는 사실은 모르는 내용, 자기가,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사장님 유튜브 시작한 지 3달 됐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구독 신청하시고 들어가서 북한 정보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막 네, 네 여러분들 한번 네, 네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생각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해킹을 잘합니다. 해킹, 사이버 테러. 이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발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은 천재들 어디 갑니까? 대학교.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어디 갑니까? 의과대학 아니면 법대. 우리는 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머리 좋은 사람을 해커를 하라는 지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노동당에서 하라는 대로,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북한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공작원 알고 하라고 그랬다면 전 도망갔을 겁니다. 진짜 처음부터 너 지금 이거 가는 데가 공작원이야. 그러니까 너 잘해서 열심히 해서 가.
이렇게 처음에 한 6개월이 뭡니까? 처음에 그렇게 알았으면 저는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빠졌을 겁니다. 뭐 신체 검사 면접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면 되고 보이콧 하면 되잖아요. 나 아프다고. 그리고 물어볼 때 아니 나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이러면 저를 끌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 모르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의 머릿속엔 뭐냐면 남조선을 말하자면 때려 먹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김정일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머리 좋은 아이들 다 데려다가 공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변해서 해킹, 이 컴퓨터가 들어서면서 이 김정은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해킹을 하면 돈도 벌고 별짓거리를 다 할 수 있다더라.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입니다. 이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뭐 서버 못 뚫을까요? 북한에 천재들이 가서 붙었는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북한의 천재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 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이버 쪽에 보안 쪽에 하는 사람들이 천재들입니까? 뭐 한두 명은 있겠죠. 몇 명은.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활동할 때 80년대 90년대에 김일성 교시, 김정일 지시가 어떤 지시가 있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굳이 나와서 대응할 필요 없다. 하던 공부 계속해라.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어떤 한 사람을 포섭을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주변에 누가 있니? 그리고 넌 뭘 잘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법대를 다녔어요? 야, 너 법대 다시 가든지 아니면 법대 졸업 안 해도 사법시험만 보면 판사 되잖아요. 그죠? 판검사, 변호사 다 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하지 말고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봐라. 돈은 대줄게.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그게 북한의 공작 방향입니다. 그래서 너는 뭘 잘해? 너는 노동상담 잘하지. 노동상담소 하나 세워. 너 노조 잘하잖아, 노조. 너 노조 책임자 해. 넌 뭐 할 줄 아냐? 물어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그럼 넌 음식점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제 돈을 대줘요. 음식점 장사하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쪽에서도 생각하는 게, 장사하는 게, 뭐, 별 재주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뭐 제가 공작부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압니다. 음식점 하나 내오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 그때 90년대 초에 2억이면 되지, 2억. 2억 줄게. 그거 가지고 해. 그때 북한이 조금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면서 너 이제부터 음식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대 안 나오고 예를 들면 행정고시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행정부에 들어가. 그냥 너 가서 그냥 들어가. 지시를 안 해요. 너 저 사법시험 통과할 때까지는 그것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북한에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남한말을. 8개월 동안 배우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사상학습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북한은 한 번 이렇게 꽂히면 전부 다 없애버리고 딱 그거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으면 사법시험도 뭐 합격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은 판사가 되고 제가 뭐 알건대는 또 뭐 중간쯤 가는 사람은 검사하고 안 되면 판검사 안 되면 변호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지난번에 간첩 사건 국정원에서 다 잡았는데 간첩이라고 잡아서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로 풀어졌어요. 그 무죄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절차 안 지켰다고. 그러니까 요새 뭐 아시겠지만 판사의 그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뭐 죄는 명백한데 다 있는데 이 증거 자료가 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여기 가서 들었는데 뭐 미란다 고지원식인가요? 뭐 무슨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미란다 고지 안 했다고 무죄.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러면 뭐냐? 제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엄청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 이런 때마다 뭐 북한이 개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제가 뭐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국에 지금 조선족들 중에 북한 스파이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중국 동북 삼성에 북한 스파이들 많습니다. 뭐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중국하고 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짓인들 안 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뭐 제가 직접은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실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평양에 데려다가 공작부서에서 교육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교육하는 거.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앉아서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에 이제 뭐 해킹을 하고 뭐 사이버 테러 해가지고 뭐 마비시키고 전산당 마비시키고 전부 중국 IP로 다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북한에서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지금 중국 동북 삼성에 북한 애들 많이 나와 있어요.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요. 중국 안전부가 돈 대줍니다. 야, 해킹해서 빼내는 거 정부 우리한테도 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윈윈 하는 거예요. 너도 가지고 가고 우리도 줘. 대신에 너희 여기 가서 못된 짓 하는 거 눈 감아줄게. 협조를 그렇게 다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어느 정도로 협조를 하냐.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제가 침투할 때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제주도를 통해서 이제 저기 서해 공해상을 따라서 쭉 내려가요. 3박 4일 동안 내려가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내려가서 어디 들어가냐면 황하 하류로 들어갑니다. 그게 중국 영해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 북한 간첩선은 깃발 하나 안 띄우고 가요. 그냥 무국적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뭡니까 해적배 같아요. 해적배.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기기는 오선인데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그게 중국 영해로 들어가서 중국 영해에 가면 뭐가 있냐면 상선이 하나 서 있어요. 그건 북한 상선이에요. 그놈 옆에다 대고 3박 4일 동안 기름을 떼고 왔으니까 기름통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기름통 다 채우고 만땅으로. 필요한 거 다 중간 보고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북한이 바로 조그만 배를 가지고 제주도까지 못 옵니다. 한 번에. 근데 올 수는 있는데 돌아가질 못해요. 예, 너무 멀기 때문에 이 30m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배가 제주도까지 왔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보급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필히 그거를 중국에서 다 자기들끼리 통해서 중국도 단속 안 하고 그냥 무사 통과로 중국 영해에 들어가서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니 뭘 못하겠습니까? 북한이. 그리고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골빈놈들이 사업한다고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중국에다가 오더를 줍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더 받는 놈이 누구냐 하면 다 북한 놈들이에요. 북한의 해킹하는 애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애들이 무역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나와서 앉아서 이 광고를 올려요. 프로그램 개발해 줄게. 그러면 여기서 개발하는데 우리 한국의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저쪽에서 우리 1,000만 원이면 여기 한국에서 개발하려면 뭐 한 1억 들어가는데 저기서는 야 1,000만 원에 개발해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개발해 주면서 거기다가 전부 다 바이러스 다 해킹 프로그램 다 심어가지고 그러고 줍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군사장비 프로그램을 북한에다 갖다 주는 놈도 있어요.
그런 간첩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봤습니다. 수원에 살던 60대 부부인데 휴전선 그다음에 저기 해안에 설치한 우리 군이 경계 감시하는 그 카메라 시스템 북한에도 다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저 기억날 게 안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저기 뭡니까 유명한 선장이 있죠. 석혜균 선장. 저 왜 소말리아인가 어디 그 상선 가다가 해적들한테 납치돼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가서 구출해 왔잖아요. 그때 그 구출할 때 우리 군인들이 뭘 하고 들어갔냐면 헬멧에다가 그 카메라 달린 그걸 다 착용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작전하는 거를 우리 청와대에서도 다 보고 있었죠. 옛날에 빈 라덴 그 암살할 때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랑 그 앉아가지고 벙커에 앉아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북한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뭐 저도 물론 확실한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심중은 충분히 있다. 그런 가능성은 뭐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차라리 그렇게 떳떳하면 뭐 선관위 서버 그냥 다 봐라. 국정원이 와서 보든지 뭐 몇 개 기관이 와서 공동으로 해서 참여를 해갖고 검증을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만 키우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법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와서 보안 각서 다 쓰고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뭐 떠버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보안 각서 쓰고 하는 요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검찰이든 뭐 저기 뭡니까 그 헌법재판소든 감사원이든 어디 정말 유수한 신뢰가 되는 국가기관에서 모든 사람이 입회하에 다 검증을 하면 누가 그거를 언제까지 거기 뭐 서버에 뭐 해킹을 했니 뭐 조작을 했니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언비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관계자들이 저는 반드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뭐 투표도 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이제 뭐 출제위원회나 들어갈 때 또 뭐 예를 들어서 교수 채용하거나 들어갈 때 친인척이나 아는 분이 있으면 다 스스로 이제 진술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무총장까지 대법관이었어요. 지금 노태욱 선거관리위원장이 바로 전에는 선거관리위원장 그 사무총장이었고 위원장도 물론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여자 대법관이 있었죠. 우리 그 이제 무슨 사전 투표할 때 막 문제가 생겼는데 그날 출근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속그리고요. 그 대법관이 이렇게 막 2명씩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 또 위원장으로 있으면 그게 재판에 다 영향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20대입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무려 200건이 넘는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이제 심판 소송이 들어가는데 하나같이 다 기각되거나 다 졌어요. 그래서 이 아래 이 판사들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좀 온전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사법부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의혹이 쌓이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함께 또 올바른 여론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북한식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노동당원들입니다. 이 간첩들이 그냥
북한에 뭐 주한미군 기지가 어떻게 생겼어 하고 사진이나 몇 장 찍어다 주는 그냥 일반 스파이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민노총 간첩단,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런 간첩단들은 노동당 당원증만 안 맺을 뿐이지 노동당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서 조카 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죽창을 들고 찾아와서 찌를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간첩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뭐 난파됐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했고 과거에 여기에 지금 남한에 있는 이 국내 간첩 여기에 살다가 포섭된 간첩들을 그냥 그렇게 뭐 저 사람 뭐 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나? 아니 뭐 그냥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당장이라도 진짜 나라가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빨간 완장 차고 나와서 검찰총장 되고 경찰서장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 들고 나와서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줄 세워놓고 처형하겠다고 아마 날뛸 그런 놈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첩 사건이 이렇게 있고 통진당 해산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엄연한 저도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자유민주주의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정확하게 그래서 증언을 하고 그들이 그런 자기 지은 죄과를 벌을 처벌을 받도록 저는 가서 하지 제가 뭐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또는 뭐 누가 시켜서 이건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번에도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노총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가 갔다고 안 했습니까? 이 양반들이 중국 베트남 뭐 미얀마 이런 데 가갖고 북한 공작 지도부의 간부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제 검사들이 물어보니까 만난 사진이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그냥 북한 사람 만났어요.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통일 상의를 했는데 그게 무슨 그게 큰 죄입니까? 그리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북한 주민 아닙니다. 노동당 공작부서의 대남 공작부서의 고위 간부입니다. 그렇게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죽을 맛이죠. 이 사람들이 중국에 나올 때에는 김정은 허락받고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할 일 없어서 놀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첩을 만날 일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밖에 나올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나왔다가 사고가 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납치라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놈 좀 납치해 오면 좋겠어요. 제가 얼굴 다 알거든요. 제가 대학교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 1년 선배, 2년 선배 저하고도 다 친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저 1년 선배, 2년 선배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0년, 40년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글쎄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저 공작원 같이 했기 때문에. 남한에도 나왔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번, 4번 집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한영이 죽이고 간 놈도 있습니다. 그놈도 지금 살아있어요. 제 1년 선배인데.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간첩들 만나가지고 지령 주고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은 그냥 북한 일반이 지나가는 사람 만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는 우선 자기들 힘으로 당장은 대한민국을 전복을 못하니 대한민국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갈등 조성하고
이게 그들의 지금 당장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고 데모하고, 그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따라가서 그냥 다니고, 참 뭐 그런 애들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간첩들이 또 주사파들이 그 목적하는 바는 이 대한민국, 이 하느님의 나라를 갖다가 김정은한테 바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김정은 노예로 만들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사장님 그 조그마한 탈북민 교회에 가끔씩 나가신다고 하는데 가끔씩이 매주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 이 육신의 해방을 위해서도 힘쓰고 그 영혼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도 힘쓰는 그런 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과 또 모든 그 지금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리고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에 앞당기는 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